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역사 보는 법으로 이렇게 알게 되면 중국이라고 하는 역사, 이런 그 역사 용어를 우리가 이제 제대로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 뭐 지금으로서는 중국이라는 나라는 뭐 너무나 익숙하죠. 그런데 여러분, 중국이라는 나라가 실제로 동양에는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신의 혁명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없어요. 하은주, 수당, 요금 원명청, 중국의 역사 나라에 그 중국이라는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훈민정음 해례본에는 또 중국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해요. 이게 그 훈민정음 해례본이 쓰여졌을 때의 나라 이름 중국은 사실은 명나라라고 해야 맞는데 해례본에는 이호 중국이라고 그래서 중국이라고 쓰고 있어요. 자, 그러면 나라 이름도 아닌 중국은 도대체 어디에서 출현을 한 거냐? 이호 중국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나온 이 내용들은 이제 중국이라고 하는 글자가 쓰여진 사례들입니다. 자, 이런 걸 갖다 놨는데 이런 그 나라는 없는데 실체가 없는 나라 이름이 이렇게 쓰이고 있다. 그렇다면 중국이라는 그 나라 이름 어디서 나온 거냐? 자, 묘하게 우리 역사를 보다 보면 매우 광범위하게 쓰이는데 실제로 요 중국이라는 말은 우리 한국에서 저쪽 그 중원지방에 있는 그곳을 염두에 두고 뭔가를 표기할 때 중국이라는 말을 즐겨 써요. 중국이라는 나라 실체는 없는데. 그렇다면 뭔가 뭐 하여간 그 역사는 사실은 사실을 밝혀야 되는데 모호한 이야기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뭔가 실체를 감추기 위해서 막 두리뭉실 썼다는 그런 느낌을 또 금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하여간 그래서 이제 이 중국이라는 나라 이름을 한번 우리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중자는 지금은 이렇게 쓰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에요. 가운데 요 동그라미를 사이에 두고 위와 아래에 이런 깃발이 나부끼는 듯한 저것들을 저렇게 써놓은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이렇게 쓰는 중을 옛날에 이렇게 쓴 이유가 뭘까요? 알 수 없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셋이라고 하는 데 대한 이해를 우리가 충분히 하게 되면 이 중이라는 말의 출처는 셋에서 나온다. 이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중 할 때의 이 중은 가운데 중으로 이렇게 쓰는데 가운데라는 말은 셋일 때 그 가운데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셋이라고 하는 인식으로부터 가운데라는 말이 나온다.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것을 완전히 벗어나기 어려우니까 중자를 만들 때 이렇게 써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것은 이 동그라미 가운데 있는 동그라미를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다. 동그라미가 세 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세 개를 다 써버리면 가운데라는 말의 표현이 그 명확하지 않으니까 위와 아래는 이렇게 그냥 표시만 하고 가운데다가만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중국이라는 말을 저 중자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중국이라는 말을 다시 보면 중국이라는 말의 인식, 나라 이름은 없어요. 나라 이름은 없는데 중국, 가운데 나라라고 하는 인식은 어디선가 출현을 하는데 그 출현은 셋으로부터다. 자, 그리고 이렇게 셋으로 뭔가를 인식하는 것은 우리 한민족의 특징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중이라고 하는 것을 중국이라고 해서 나라 이름으로 쓴다. 그렇다고 하면 이 중국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출현하는 바탕은 삼조선이거나 삼한이다. 그러니까 조선을 셋으로 보는 또는 한을 셋으로 보는 그런 인식에서 비로소 중국이라는 개념이 나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런 저기가 아니고는 이런 어떤 바탕이 아니고는 중국이라고 하는 실체가 없는 중국이라는 그런 호칭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라고 하는 인식의 최초 기원은 삼조선이다. 삼한이다. 자, 이렇게 셋으로 우리 이제 태백일사에 보면 삼한 관경 본기가 있어요. 이 한을 셋으로 나누어서 이 구역을 지어서 통치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셋으로 나누어서 볼 때에 그 중앙에 있는 나라가 중국이다. 그리고 그것에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지금 우리가 가운데 중이라고 쓰고 있는 가운데 중자가 마치 위와 아래에 가운데 네모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기하는 저것이 바로 그것에 움직일 수 없는 증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이 아니면 가운데 중자를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했겠어요. 그래서 중국이라는 인식의 기원은 삼조선과 삼한이다. 저 나라에서부터 중국이라는 인식이 싹이 텄고, 그러다 보니까 삼조선이 있던 나라라는 기억에서 지금 저 중원 지역을 늘 우리 한민족은 중국이라고 불러도 아무런 그 꺼리낌이 없었어요. 과거에 거기에 우리 삼조선, 삼한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중국이라는 말을 통해서도 다시금 이렇게 우리 역사의 강력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있습니다. 동의. 자, 저 중국은 우리가 그 대륙에 있는 나라들을 호칭할 때에 이 무분별하게 좀 쓰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이 동의는 진화인들이 우리계를 설명할 때 좀 이렇게 모호하게 설명할 때에 즐겨 사용하는 그런 용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묘하죠? 중국이라는 말은 지금 우리나라로 이렇게 내려온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그 추억 때문에 저쪽을 중국이라고 부른다면, 진화인들은 우리를 이렇게 부르기를 좋아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그 진화의 역사서들이고, 진화의 역사서들 속에 이런 말들이 들어있어요. 동이열전, 동이전, 동이열전, 이열전 이런 식으로. 근데 실제로 이런 나라들이 있을 때에 우리 고대 국가들은 이런 나라예요. 고구리, 부여, 마한, 이게 삼한, 고구리 백제 신라 이렇게. 그런데 이들 나라의 관한 사실을 기록하는데 그 책의 이름은 동이열전이에요. 무슨 얘기일까요? 이들을 구태여 이렇게 나눠 부르지 않고 그냥 동의로 퉁쳐서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의도 우리가 다시 봐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저들이 부른다고 그래서 뭐 동이족, 우리 고구리가 동이족이야, 이렇게 이제 생각할 게 아니고, 왜 그때 나라는 고구리고 백제인데 이 사람들은 동이열전이라는 이름으로 불렀을까? 왜 동이열전이라는 이름으로 고구리를 편입을 시켰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동의도 다시 봐야 되는데, 이 글자가 이자로서는, 이 동의하는 이 이자로서는 이게 맨 최초로 등장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사방에 열십자가 있고 가운데에 화살처럼 이렇게 돼 있고 중앙에 이렇게 S자를 거꾸로 해놓처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글자가 이자의 맨 처음 모양입니다. 자, 이 글자를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써요. 동쪽 오랑캐 이. 이것은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출판이 되어서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우리 자전에 이렇게 나와 있는 풀이를 제가 옮겨왔습니다. 동쪽 오랑캐이, 평평알이, 기꺼우리, 상아리, 베풀이, 무리, 멸아리, 베리, 괴이름이. 그런데 진화 사람들은 이 글자를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야. 이 지는 뿌리 지자입니다. 뿌리. 동방. 이게 동쪽의 나라라는 뜻이죠. 여기는 동방지이냐. 동쪽 지방에 사는 사람들의 이름이다. 자, 이 글자는 원래 이런 모양인데 이 모양을 우리는 이렇게 쓰고 있고 진화인들은 이렇게 쓰고 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지금 여기 보면은 맨 첫 번째에 올라 있는 이름이 동쪽 오랑캐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 자전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글자를 보는 우리 지금 후손들은, 한민족의 후손들은 우리는 동쪽의 오랑캐였다라고 배우고 자라요. 내가 동쪽에 사는 오랑캐 후손인 거예요. 뭐 오랑캐 후손이라고 하면은 뭐 억울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이 자를 이제 다시 보게 되면은 이런 표현들이 얼마나 엉터리 같은 이제 표현인지를 이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요 내용을 참고로 하고 또 다음 보겠습니다. 이 자는 아까 그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이 자는 대자와 궁자의 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자를 말하기를 큰 활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제 한민족은 특히 동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종족은 큰 활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 이렇게 이제 이 글자를 통해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활을 또 쏘는 사람들은 우리 민족은 대대로 활을 잘 쏘는 사람들이다. 이런 식으로 또 미화를 해서 설명을 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대궁은 큰 활이 아니고 태양을 나타내는 이분들의 표현 방식이에요. 태양을 나타내는 고대, 이 문자를 만든 분들의 이게 상징 체계예요. 상징. 그래서 큰 활이라고 이걸 해석하면 안 되고 이것을 태양이라고 보아야 해요. 자, 다시 한번 돌이켜 보면 요 사방에 있는 열십자들은 저게 태양이기 때문에 태양이 빛난다는, 반짝반짝 한다는 지금 그런 사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속에서 이 나온 요 글자는 태양이라고 봐야 되고, 이것을 태양으로 봐야 되는 그 사례들이에요. 사례들. 이것은 하늘궁자입니다. 하늘궁자 안에 여기 활이 들어있어요. 활궁이. 그러니까 뭐 활과 관련해서 하늘이다. 활을 하늘로 쏘아 올린다는 건가?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이 궁자를 설명을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 글자는 태양이 떠 있는 공간, 이것을 하늘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태양으로 봐야 돼요. 그 다음에 홍익의 홍자. 홍익의 홍자는 본신 본태양과 직결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해고 이것은 내려온다. 이것을 클홍, 넓을홍 그러는데, 저희 해와 결부시켜서 저걸 설명하면 해가 미치는 영역은 넓고 하는 일은 많다. 이렇게 홍자를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죽자입니다. 죽. 우리가 이제 먹는 밥도 있고 죽도 있는데, 죽자는 이렇게 가운데에 쌀이 있고 좌우로 궁자가 하나씩 있어요. 이건 뭘까요? 여기 그 죽자에 들어있는 궁자는 불을 뜻합니다. 불. 그러니까 불을 떼고 떼서 쌀을 놓고 곡식을 놓고 불을 떼고 떼면 죽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궁은 활로 보면 안 되고 여기서는 태양으로 봐야 됩니다. 양으로. 그리고 실제로 활궁할 때 활의 기능은, 원래는 우리는 활을 사냥과 뭐 전쟁하는 도구로 만들어진 것처럼 알지만 원래 활은 불을 일으키는 도구였다. 그래서 우리가 활비비라는 유물도 있잖아요. 활은 불을 일으키는 도구였고, 그리고 이 어떤 종족, 어떤 주인공들을 활을 가지고 대궁을 합쳐서 이라고 만들어 쓰는 사람들은, 이분들은 바로 동양 유일의 태양족을 뜻합니다. 자, 태양족의 의미가 뭔지는 뭐 이전에도 다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어느 문화권이든 문명을 일으킨 사람들을, 문명의 주인공들을 일컬어서 우리가 태양족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빙하기를 벗어나고 인류가 다시 이제 세상에 나와서 살기 시작하면서 하늘에 있는 해를 중심으로 세상의 질서를 세우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문명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질서를 세운 사람들, 태양을 중심으로 이 사물간의 질서를 세웠던, 체계를 잡았던 사람들을 일컬어서 우리가 태양족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야말로 태양족, 동양의 태양족을 나타내는 상징 중에도 아주 그 고급 상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것은 이처럼 뭔가 그 알아차리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렇게 이제 좀 숨겨져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활과 화살촉, 화살과 화살촉을 가지고 해와 햇살과 기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런가 하면은 활과 화살과 화살촉을 가지고 마음과 살과 기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마음과 해가 우리 천부경에서는 본심, 본태양이 되잖아요. 이게 해와 마음을 이렇게 연결해주는 그 중간에 활과 화살과 화살촉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활과 화살과 화살촉은 해나 햇살, 기는 눈에 잘 띄지 않아요. 특히 기 같은 것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마음, 살, 기, 마음도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보이는 활과 화살과 화살촉을 이용을 합니다. 바로 이자를 만드는 이 활궁이 이런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고 그냥 뭐 활, 크다, 큰 활을 갖고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이제 동이족을 설명하는데 여러분 이때의 동이족은 절대 우리 활은 크지 않아요. 대궁이 아니에요. 맥궁, 단궁 그래가지고 작지만 탄력이 강해가지고 다른 나라들이 우리 활을 그렇게 부러워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궁, 이자를 대궁이라고 말한다. 이런 표현은 그 설문해자 허신이 쓴 설문해자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제가 보면은 그 허신에 설문해자를 쓴 허신이 이 이자를 잘 몰랐어요. 이 이자는 태양이라고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런 표현들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1번에다가 태양이 이렇게 올려야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태양은 간데 없고 우리는 오랑캐가 되어가지고 동이전에 나타나 있는 그 조상들을 전부 오랑캐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우리가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태양을 찾아내면 어떤 것이 가능해지냐면 이제 석유 환국의 환이라는 나라를 이제 우리가 다시 볼 수가 있어요. 동이족이 세운 동이족, 이족, 태양족이 세운 나라, 최초의 나라 이름이 환이에요. 환은 무슨 뜻입니까? 환자의 가운데 여기 해가 들어있네요. 자, 태양은 우리 태양계에서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상징하는 첫 번째, 으뜸 가는 상징이다. 그런데 그 나라도 태양족이 세운 으뜸 가는 나라, 이런 뜻으로 그 나라 이름을 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환이라고 할 때 나라는 나라의 정체는 큰 하나 이런 뜻입니다. 하늘에 있는 해가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있는 해와 같은 나라. 이게 환국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환국을 이 나라를 환국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로 퉁쳐버리니까 조금 구체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 환이라는 나라를 고리국과 구리국으로 둘로 나눕니다. 그래서 고리국은 살림을 위주로 하는 나라.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이런 쪽들이 전부 여기에 해당이 돼요. 구리는 경찰과 국방의 의무를 맡은 나라. 그래서 치우천왕이 구리국의 천자가 되어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잖아요. 원래 치우천왕이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고 치우천왕이 맡은 나라의 역할이 그러한 거였어요. 그 다음에 고리국, 구리국이 있는데 또 우리는 삼조선 삼한을 또 만듭니다. 이게 뭐죠? 여기는 하나, 여기는 둘, 삼조선은 셋, 삼한도 셋. 자, 태양을 중심으로 태양 닮은 나라를 환이라고 했는데 그 환 속에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고리국과 구리국이 되고 또 삼조선이 되고 삼한이 되고. 자, 여기서 보면은 환이 고리국, 구리국이 되고 고리국이 삼조선 또 삼한이 셋이 돼요. 이게 고리가 셋으로 삼조선이 또 삼한으로. 구리국은 그냥 쭉 이렇게 이어져요. 그러다가 나중에 고구리가 되면 고리국과 구리국이 비로소 하나가 돼요. 자, 여러분 이게 우리 역사에 아마 뭔가 그 풀리지 않는 난맥상을 풀어줄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나라의 구조가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와 둘과 셋. 이 하나와 둘과 셋을 알 수 있는 이 뭔가 단서가 우리가 이라고 하는 글자 속에 담겨져 있는 태양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게 되면 이제 삼조고의 비밀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해 속에 삼조고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구려의 삼조고. 그런데 여러분 해 속에 새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해 속에 삼조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구조는 우리의 이 셋을 이해하지 않으면 삼조고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여기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가 있고 해를 하나로 볼 때 환, 둘로 볼 때 고리, 구리, 셋으로 볼 때 삼조선 사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해 속에 삼조고가 산다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해라고 하는 것 속에는 셋이 담겨져 있다. 바로 요거 1, 2, 3. 그래서 아까 중국이라는 용어가 역사 용어가 셋을 토대로 만들어진 것처럼 동이도 역시 셋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그 동이가 나라 이름이기 때문에 세 개의 나라로 구성이 된다. 이 셋을 줄이면 삼조고가 되고 삼조고를 펼치면 환국, 고리구리, 조선, 이게 삼조선 삼한이 된다. 뭔가 이런 그 구조적인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삼조고도 셋을 나타내는 상징이고 이 세 개의 나라도 나라를 나누어 놓고 보면은 셋이다. 이게 이제 고대 우리 역사 그 나라 이름들에 담겨져 있는 셋의 비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몇 가지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뭔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한민족의 그 뭐 정체성 또는 어떤 그 핵심 방법, 우리 역사를 보는 또는 우리 문화, 우리 민속, 우리 언어 문자를 보는 핵심 키워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죠. 자, 이제 이런 정도로 하면 아마 지금까지 우리가 조금 그 뭔가 가닥을 잡을 수 없었던 그런 우리 역사에 또 하나의 새로운 어떤 그 역사를 볼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이 뭔가 마련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해봅니다.